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절대로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최소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광복절. 네,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네, 자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자 건국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공휴일입니다. 그냥 쉬는 것만. 네, 나는 우리 집에 그 태극기를 달았다 하시는 분, 이 8.15를 맞아서. 네, 몇 분 계시는군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교육도 받고 항상 태극기를 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요즘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8.15, 8월 15일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논란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서울의 송파구, 이 잠실이 있는 송파구청에서 그 구청에 이제 그 건물 벽에다가 큰 현수막을 달았는데, 건국절 현수막 논란입니다. 그 보시면은 알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 그리고 이 광복절 77주년 광복절, 그리고 그 밑에다가 74주년 광복절 공주 둘 다 썼죠. 그러니까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둘 다 썼고 각각 설명도 해놨습니다. 광복은 뭐다? 빛을 찾은 날이라서 광복. 그 다음에 건국은 나라를 세운 날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는 분? 광복과 건국. 네. 이게 참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인데 자기가 사는 나라에 건국절을 기념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국민들 대다수, 특별히 우리 청년들 30대 40대 포함해서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누가 이 나라를 세웠는지 몰라요, 잘. 그리고 기념을 안 하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국절이라고 올렸는데 그리고 건국절만 한 게 아니라 광복절, 건국절 둘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일리 이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송파구청장이 이렇게 건국절이라고 표기한 그 현수막을 내린 거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과연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금을 들여 제작한 공공청사 현수막에 정부 공식 기념일이 아닌 건국절을 명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공식 기념일이 아니다, 이런 논란인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정권이. 그러면 도대체 국가가 세워진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 왜 이럴까? 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송파구청장이 이제 응답을 했어요. 왜 우리가 8.15 건국절이라는 표기를 썼고 현수막을 내걸었느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945년 8월 15일 해방, 광복을 맞은 날은 이제 해방됐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때는 우리의 힘으로 해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방이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누가 이것을 하게 했냐? 미국이 이제 일본이 막 아시아를 침략하니까 일본 본토에다가, 그리고 미국까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원자탄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항복했을까요? 우리 조선에게 항복해 가지고 우리 그 패배를 선언하고 떠났기 때문에 광복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와 그들의 노력으로 일본이 물러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일본이 미국에게 패망함으로 항복하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광복이 된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참 좋은 날이고 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3년 동안 본격적인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 15일까지는 누가 통치했다? 누구에게 주권이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미군이 그러니까 이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다스리는 미군의 다스리는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4주년 이제 건국은 74년이 됐고 광복은 77주년 됐는데 건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국절을 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왜 여전히 논란이 될까? 논쟁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일본 일제 침략을 싸웠던 사람이나 또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이런 분들도 우리는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제를 이제 로부터 우리 해방해야 된다 투쟁했던 그런 모든 사람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광복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건국절은 이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전혀 없는 거죠. 자유민주자들이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1950년대 6.25 전쟁을 일으키고 이 국가를 소멸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1948년 건국한 나라에 대해서는 반역을 일으킨 거죠. 반역적인 세력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1945년으로 봤을 때는 공산주의자도 광복운동,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한 자였지만 1948년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반역자가 된다. 그래서 이 논쟁의 이 배경은 결국에 이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 간의 어떤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역사, 그것이 역사 논쟁으로 이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권을 주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이 헌법을 제정한 이 나라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선포. 이 나라의 공식 선포가 되기 이전에 1948년 5월 31일에 헌법 제정 재헌의회 첫 번째 재헌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시스템은 바로 이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입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또 하나 이 건국절이 슬라이드 꺼주시고 건국절이 하나의 이 비밀이고 슬라이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논쟁에 또 다른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건국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설립한 국부, 우리 나라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또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은 저 독재자 증오합니다.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세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 대통령 국부라고 불리는 그 이승만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같이 독재자, 하나같이 친일파, 하나같이 미국의 앞잡이 막 그러면서 온갖 나쁜 수식어는 다 달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말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숨겨진 역사의 중요한 비밀인데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풀어지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광복절과 건국절 논쟁의 배경에 여전히 대한민국에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요새 그런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있냐면 바로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가장 강력하게 실행하는 나라고 또 바로 앞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공산주의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 한반도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예요. 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1948년 이제 8월 15일 그때 대한민국이 태어났어. 생일이에요, 생일. 우리나라의 생일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이 공산주의 나라들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 끝자락에 아주 작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설립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그 신채호 독립운동가 신채호가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함께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의 준비시킨 지도자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사실 부산의 세계로교회 우리 청년 6명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들었던 교육입니다. 그 이진수라고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이거 내일 우리 청년부 가서 청년들에게 이거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십니까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24세 사형수가 74세 대통령이 된 사람은 1번 이승만, 2번 박정희, 3번 전두환, 4번 김대중, 5번 문재인. 누굴까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네, 오늘의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4세의 사형수였어요. 네, 아주 혼란스러운 나라를 잃은 나라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이 조선 제국, 이 대한제국의 말기에 태어나서 아주 총명했지만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왕에 대한 이 개혁 운동을 하다가 혁명을 하는 거죠.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 하다가 무기징역 사형을 받고 한성 감옥에 이제 20대 초반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가장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밥에 모래와 돌을 섞어서 주는 그렇게
이 밥을 한 달만 먹고 나면 이가 다 빠지고 배 속이 완전히 고장나게 만드는 그렇게 악독한 그런 최중죄수를 모아두는 한성 감옥에 20대 초반에 살게 된 그 인생, 그가 그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50년 만에 이루어져서 74세에 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이 되었다. 50년 동안 그가 신앙과 애국으로 새 나라를 세웠으니 길고 오랜 투쟁 끝에 찾아온 장엄한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이 50년 세월을 우리 30분 안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분이 이룬 업적보다 우리는 그분이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간 신문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승만입니다. 서재필 박사가 그 주간지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조선인으로서 최초의 신문은 이승만이다. 협성회보, 그리고 일간지. 협성회보는 이제 월간 주간지였는데 이제 일간지 매일 신문을 또 이승만이 만들었죠. 아주 똑똑한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신문 언론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문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자로를 도입한 대통령은 누굴까요? 정답은 이승만. 1959년 7월 85세가 되던 이승만 할아버지께서 이 원자로를 개소하는 지금 삽을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원자력 최강국이 되었고, 이 최근에도 이집트에서 우리 이 원자력 사업을 수주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십조에 달하는 그런 큰 사업이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업인데 이승만 대통령 때 벌써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음 문제. 이승만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있는 대학교는 어디일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1, 2, 3, 4, 5 프린스턴대, 2번 하버드대, 3번 조지 워싱턴대, 4번 배제대. 해운대는 약간 장난인 것 같고. 자, 이걸 맞출 수 있는 분? 4번 배제대, 2번 하버드대, 1번 중간에 1번. 정답입니다. 와, 박수. 프린스턴대 맞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십니다. 배제학당, 이제 배제학당에 왜 들어갔냐?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세운 학교예요. 근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구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영어 사전도 없지, 영어 교재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 책,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북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이제 6개월 후에는 배제학당 영어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도 영어 사전을 최초로 편찬을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사전 F까지 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책을 썼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이 사형수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왜냐하면 가장 똑똑한 최고의 조선의 천재인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정말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성경, 그리고 그 배제학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웠거든요. 그것이 이제 죽기 전에 기억이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반입해서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이 되고, 처음에 왜 구출이 됐냐? 고종의 밀사로. 이제 영어를 너무 제일 잘하니까 통역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이제 결국에는 나갔는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발을 디디고 나서 1907년도에 조지 워싱턴대 졸업하고 하버드대 졸업하고 프린스턴대 국제법 박사를 받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5년입니다.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최고의 미국 명문대에서 학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받은 법학까지 유일한 인물,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가서 박사를 받은 인물. 아시아 최초의 동양인 중에서 미국 박사를 받은 인물. 그분이 바로 이승만이고, 또 그때 이제 국제법을 전공하셨는데 논문을 쓴 게 영세중립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중립론, 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 학교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이 될 정도로 나중에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이걸 읽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아주 지성인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5번.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정답은 1번 맞다. 아까 말씀드린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최초의 이제 국회가 모였습니다. 각 그 도시에서 대표자들을 다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200명을 모았어요. 제주도 빼고 198명.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 이제 헌법을 제정하는데, 이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대통령이죠. 가장 법에 이 모든 국제법, 국제정치 정통한 이승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그 모임에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장 먼저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윤영 목사님에게, 국회의원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윤영 의원이자 목사님이신 분께서 이제 기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도문이 국회 본당 지하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간단한 기도가 30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대표 기도를 30분 했어.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세상에 여러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나라를 세우는, 나라의 가장 핵심인 헌법을 제정하는 그 모임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그 기도문이 바로 기도로 시작된 나라라고 쓰여져 있는 글이 그대로 지금 국회 본당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 자, 이제부터 더 민감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다. 1번 맞다, 2번 틀렸다. 뭘까요? 네? 우리 교과서에 지약사, 한국사 교과서 27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친일파를 빨리빨리 처단해야 되는데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안 했다는 거죠. 연계하고 반민특위가 바로 이제 친일을 청산하는 그런 활동인데 이것을 방해했다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해 친일파라는 거죠. 일본 친일, 자기도 친일을 했고 친일에 가깝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다? 아닙니다. 이 이승만은 일제 시대에도 일본 여권을 안 쓰고 무국적자로 살았어요. 국적 취득을 안 하고 자기는 절대로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싶지 않다.
그랬고 김구 선생님도 심지어 상해 임시 정부 이렇게 활동할 때 중국 국적자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승만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냥 무국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역작인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그 야욕에 대해서 밝히는 학문적인 책인데, 이 책이 내용에 보면은 일본은 결국 미국 본토를 침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예언적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바로 2, 3년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고 나서 미국의 이 책이, 이승만이 쓴 국제정치법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밝히는 책을 막 전 미국이 다 사볼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는 상종 안 한다, 라고 이제 했을 정도죠. 그리고 이승만이 이제 내각을 처음 구상했을 때 대부분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이제 구성을 했다.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온통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근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자세하게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절대로 친일. 근데 그러나 이제 친일파라고 해서 우리가 다 처단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고 인구의 절반을 그러면 처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친일 청사는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반민특위를 이제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북한의 초대 내각인데 대부분이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을 외친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정답은 무조건 이승만입니다. 1948년 8월 18일 우리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서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해라 라고 요구한 사람이고, 1952년에 독도를 포함해서 이 독도를 포함하는 이 영해 선을 이제 평화선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국제 정치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 평화선으로 딱 그 선을 끊고 독도를 포함해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침범한 뭐다? 평화의 선을 침범하는 자야, 평화선을 깨뜨리는 자야, 이런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절대로 일본에게 굴복하거나 일본에 빌붙어 살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였다. 정답은 뭘까요? 자, 근데 이제 교과서 아까 빠뜨렸는데 중앙 7차 근현대사서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 군정은 우리 민족의 역량과 염원을 무시하고 친미적인 우익 가로 열고 누구? 이승만 정부 수립을 후원하기 위하여 한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우익 세력을 지원하였다. 미 군정이 우리 민족의 염원, 역량 할 수 있다, 그죠? 역량,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데 또 통일에 대한 염원, 전체 한반도를 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염원이 있는데 친미 이승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했다. 친미파다. 미국이 세운 퍼펫 꼭두각시다. 이렇게 교과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고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정말 대단한 협상가이자 정치인이었어요. 이 나라를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천재적인 이 어떤 국제 정치에 대한 식견으로 이 조선은, 대한민국은 외교를 통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승만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플랜 에버레디라고 하는 이승만을 쫓아내자, 또는 이승만을 첫째로 이제 투표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제 작전이 있었고, 거기서도 말 안 듣자 나중에는 암살 계획까지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반공포로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 이제 북한의 포로들이 잡혔는데 이제 반공포로는 누구냐?
나는 이제 공산당이 싫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은 풀어주자 그랬어요. 포로로 석방해달라. 근데 미군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군을 데리고 단독적으로, 미군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적으로 이 미군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 시설을 뚫었어요. 탈출시켜 2만 7천 명을 동시에. 그래서 미군을 상대로 작전을 펼쳐가지고 우리의 동족인 북한 군이 포로로 잡혔는데 만약에 북송된다면 다 죽는다, 비참하게. 만약에 공산당을 거부하고 이제는 공산당 되기를, 공산주의를 싫어한다고 고백했으면은 풀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만 7천 명을 미국의 동의 없이 이제 구출하고 나서 암살 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지금 역사상 맺은 그 외교 조약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을 이승만이 체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조약인지 몰라요. 미국, 최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천조국, 우리 국방비 예산 1년에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죠. 미국과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의 군사력과 2위부터 전 세계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딜을 걸었어요. 미국이 만약에 한국이 누군가에게 침략당하면 미국, 너네는 자동으로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미국, 누군가가 너네를 침략하면 우리도 자동으로 너를 도와줄게. 이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완전한 불평등한 조약이죠. 미국과 한국이 지금 미국을 뭐 공격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한국이 작은 나라가 어떤 도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약을, 한미수호 방위 조약을 아주 명석한 머리로, 두뇌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미군의 자동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나라에 침략할 수 없어요. 왜? 미군이 참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어떻게든 이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그것을 이제 외치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전히 공산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미군이 나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 자본들은 대부분 빠져나갈 것입니다. 왜?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 가지고 있고 저렇게 불안한 나라가 바로 위에 있는데 어떤 외국 자본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주가는 떨어지고 나라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승만이 한 예언 그대로 지금 70년 동안 이 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또 대표적인 우리의 이제 오해인데, 런승만이라고 하죠. 도망쳤다 해가지고 이승만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강대교를 끊으라고 하고 먼저 튀었다. 맞다 1번, 틀렸다 2번.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 옆에 사진이 뭐냐,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뭐 이 다리를 끊고 갔다 하는데, 이 다리는 1.4.5태 때 이 끄는 대동강 철교고요. 그 한강다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진으로 이렇게 막 선동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을 이제 진짜처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갔다, 자기는 먼저 나가고. 아닙니다. 한강대교를 폭파한 것은 또 최병덕 참모총장이 또 지시고 새벽에 폭발을 했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한 나라에 지금 그 군을 통솔하는 지휘자가 전쟁이 났는데 지금 서울이 수복되게 생겼는데 도망을 안 치고 그러면 남아서 싸워야 되나?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에요, 저 해리슨이. 그래서 이제 외국이 테러리스트가 막 백악관을 침범할 때 대통령이 싸운대, 그지? 근데 그게 과연 맞냐 이거야.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이제 지휘하고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안전한 것을 피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도망쳤다라고 해서 여전히 무슨 비겁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했다. 서울 시민 남아서 싸우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거짓말로 하고 자기만 도망쳤다. 사실이 아니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외국의 모든 이 외교 능력을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승만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됐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뭘까요? 네, 이승만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된 게 아닌데, 금성 한국사 교과서 264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통일 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자, 국민들이 열망했다 이겁니다. 여러 정치 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민들은 통일,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기 원했고, 또 여러 정치 세력들이 그거 안 된다, 남한에서만 이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빨리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단했다. 그 정부를 수립함으로,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함으로써 분단이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먼저 이미 1948년 5월 10일 이제 선거는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미 1년 전에 1947년도에 이미 단독 선거를 실시해서 북한 정부는 벌써 수립이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북한 정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통일을 막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소련을 위시해서 북한이 공산화가 됐고 공산정부가 세워졌고 토지를 다 몰수를 했고, 이렇게 북한에는 이 공산국가가 세워진 상태에서 남한까지 이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서 남한만이라도 지금 정부를 구성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세워서 공산화를 막은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었으면은 공산화 통일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날 김일성 수령을 모시고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남한을 지킨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11번,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가 쫓겨났다, 독재자다 하는 이야기.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정답은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쟁 뒤 남한에는 반공체제가 굳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였다. 북한에서도 전쟁과 이후의 복구 과정을 통하여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자,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가 쫓겨났다. 정답은 뭘까요? 하면은 다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독재 정권,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 정권을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 않는 게 바로 독재죠. 국민의 투표랑 상관없이.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이제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았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랑 관계가 없고 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미 단독 후보로 이승만 대통령 혼자 단독 후보로 올라가서 압도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부통령 선거에서 이 이기붕이라는 자유당 후보가 장면이라고 하는 후보를 이제 부정을 일으켜서 이제 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그래도 공동 자기가 책임을 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팩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입니다. 이승만은 4.19 이후 곧바로 쫓겨나서 미국으로 도망가 망명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그 4.19 혁명,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하던 사람이 젊은이들이 다쳤는데 그 병원에 와서 병문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위로하면서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왜 부정선거를 했냐, 잘했다.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하야 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장이라고 하는 서울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승만의 이제 집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휴가차 하와이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을 생각이 아니라 간단하게 짐을 채비하고 나갔는데 이제 못 들어온 거죠. 네, 못 들어왔습니다. 망명했다는 것은 당시 언론사가 이제 오보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화장에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박사하야 만수무강, 우리 국민들이 만수무강하라고 저렇게 이제 글을 붙이고 건강하시라고 하고, 그것을 보시고 지금 선글라스 끼고 이승만 대통령 이제 하야한 상태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렇게 밝게 웃는 것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원치 않는데 독재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 쫓겨난 독재자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할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을 제일 싫어할 사람은 누굴까요? 왜 건국 대통령을 어떻게 못 잡아먹게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하도록, 독재자라고 말하도록,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친일파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심어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말았어야 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승만 때문에 적화통일, 통일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 이뤄가지고 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동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세요. 이승만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파란색이죠. 여러분, 이때는 모든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빨갛게 물들었나요? 전 세계가 공산화 광풍이 쳐서 우리 거의 1억 이상이 처참하게 살해되었잖아요.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런데 이 남한만 지금 파랗게 돼 있어. 지킨 거예요. 누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다고요? 우리 이승만 박사다.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 유엔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가 얘기합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허수아비 지도자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지도자였고 그에게는 빛이 있었다. 요컨대 그는 아시아의 별이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로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 리처드 닉슨 우리 대통령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의 감명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승만의 통찰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그 후 그의 현명함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존 무초 첫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그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45년간 한국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온 의지의 인간이었다. 그는 아주 고차원적 시각에서 복잡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는 영어는 글과 말 무엇이든지 유창했고 그의 레토릭은, 그의 언변은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다. 이승만은 미국인보다 미국 정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펜실베니아 주립대 언론학 교수였던 로버트 올리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은 위기와 가난의 10년에서 한국민을 끌어올린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이 박사에 대해 긍지를 느끼기보다 악의적인 비난에 오히려 솔깃하고 있다.
왜 한국인들은 한국을 키워낸 위대한 지도자들을 모르는 것일까? 우리 시대에 가장 걸출하였던 위대한 인물 중에서 그는 아마도 가장 덜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이승만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조직력과 지도력 그리고 예언자의 비전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는데 총장 시절에 그 이승만을 학생으로 지도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수한 능력과 고결한 성품을 지녔고 조선 현 상황과 동양의 정세에 놀랄 만큼 정통하며 이를 청중들에게 성공적으로 개진한다. 그는 애국심이 열렬한 일꾼으로서 장차 미래 조선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이승만은 결단력이 있고 타협할 줄 모르는 당대의 영웅적인 항일투사다. 그는 대한민국보다 크다. 한 명 더 남았네요. 대한민국보다 이승만 한 명이 더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젠하워 34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나라의 국부이시다. He is still the father of his country.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우리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또 세워지고 유지되기까지 모든 위협에서 건지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우리 국부, 우리가 국부라고 해도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청년 다음 세대가 이 이승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이 이승만을 통해서 세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던 또 배웠던 그 대통령 이승만과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지금까지 내가 그럼 배운 건 뭐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기적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7대 8대 경제 대국 이렇게 되는 나라가 여러분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에서 알 수 있지만 그는 이 나라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그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기독교 대한민국을 꿈꿨어요. 그의 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대 초반 한성 감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드렸던 기도가 이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이 부패하고 무너하고 썩은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이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는 감옥에서 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1903년 9월에 신학월보에 올린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모든 나라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니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번역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순리다.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성을 복음으로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나라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 나라의 근원이 아니리요. 벌써 20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명한 초대 내각의 47.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35명의 장관급 고위직 가운데 절반이 70명이 이 기독교인을 등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가 기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식에 이 기독교, 기도를 넣고 그렇게 한 것이죠. 또 군대에 군종 제도를 넣었어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국기에 대해서 원래는 배례라고 해서 국기 앞에 허리를 숙여서 절을 했는데 주목례 그냥 쳐다보는 걸로. 왜? 우상숭배가 국기가 우상숭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형무소에 형목 제도를 넣어서 모든 우리 감옥 수감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형목 제도를 넣었고, 기독교 신문, 기독교 방송국, 또 기독교 선교단체인 YMCA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널리 대한민국에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1951년에 육해군 병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954년에는 전체 군장병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이 복음 전도의 열매가 이승만이 세운 나라의 또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었어요.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4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간수를 포함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버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 YMCA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사로서 2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해방 당시에 약 10만 명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이 이제 하야하고 나서 1960년 보니까 10배 이상 114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아시아에서 정말 유례가 없었던 놀라운 기독교의 성장이요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유영익 교수, 연세대 교수였던 유영익 교수는 해방 전 37만 기독교인에서 아마 가톨릭을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1950년도에는 60만 명이 되었고, 이 대통령 통치 기간 이후에는 1960년도에 이르러서 160만 명, 그리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약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기독교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기틀을 이승만 때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장려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으면 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에서 그 시신을 운구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한 개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데 우리의 대상 개인을 넘어갑니다.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이런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기 원하시는데 바로 민족, 나라 확장돼서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승만 기독교인 왕족 출신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는 혈기왕성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했던 풍운하였는데 20대 초반 반역자로 사형을 선고받고 가장 악랄한 그 죄수들만 모아놓는 한성 감옥, 그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살다가 함께 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고. 그래서 오늘 누가 죽고 내일 누가 죽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가장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의 기도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헌신을 통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그가 완벽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놀랍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한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헌신한 우리 이승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위인이구나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 나라 민족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였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제자화한 위대한 인물, 그가 바로 이승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고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나라를 통치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준비시키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의 때에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말씀의 통치, 바로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 다음에 백성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는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펼쳐진 74년 동안 펼쳐진 놀라운 사도 행전적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잘난 나라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나라라는 사실.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가운데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놀랍게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이 나라도 그런 나라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절대로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최소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역을 맡기시고 도시를 맡기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사는 그 직장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하는 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교육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문화 영역으로,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언론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비즈니스의 영역에 들어가시고 다양한 영역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 영역을 예수의 복음으로 제자 삼으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을 제자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제자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을 제자화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제자화합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꾸는 자,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전 80년 전 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기는 망국의 현실 속에 정말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찌들고 악한 인습에 찌들고 인구의 대다수 70% 80%는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절망 가득한 이 나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기적과 같이 일으켜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기적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100년 전 청년, 10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절망스럽고 꺼져가는 운이 다한 가장 보잘것없는 이 나라, 외세에 다 수탈당하고 왕들은 모든 이권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지도자들은 그렇게 절망밖에 없었던, 인구 40% 50%가 노비입니다. 나머지 30% 40%도 양반들을 위해, 10% 양반을 위해, 왕족을 위해서 그냥 희망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성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200년 전 3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7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 살고 있으면서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세대, 풍요 속에 타락해가는 세대. 여러분, 이 흐름을 반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예수의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며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 절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에게 옮겨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에 한탄하며 그냥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끌어안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이 되었도다.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합한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목숨을 걸며 지켜온 이 나라, 수많은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중보기도로 꽃피운 나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나라요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이 나라에 당연히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이혼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나라의 자녀들이 출생률이 0%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인 이 체제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도, 정치적 세력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서 수많은 것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 점점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주님,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꾸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며 우리 주님의 능력 되신 주님을 붙들며 각 교회와 청년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을 통일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룩한 세대,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주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열방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문화적인 힘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사기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꿈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부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부어질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계와 우리의 제한하고 있던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꿈에 합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만큼의 힘을 주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맞춰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맞춰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